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느덧 올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4년 어떠셨나요? 기뻤던 순간도 아팠던 순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그림 DJ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역 활동가로서 별별 미술관을 기획하고 방송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한 해가 되었습니다. 자축하며 오늘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2024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가슴 가득 희망을 담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효신, 박성현, 바람이 부네요. 여기는 수원 소운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가 보낸 2024년, 올해를 서랍 정리하듯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취, 기쁨, 만족스러움, 후회, 상처, 짐스러움, 또는 내년까지는 보관해야 할 것, 올해까지는 꼭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 이렇게 나의 삶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2025년을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품 하나를 볼까요? 피터 몬드리안의 1930년 캠퍼스의 유화로 그린 빨강, 파랑과 노랑의 구성 2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몬드리안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작품인데요. 검정색 선이 바둑판 무늬처럼 불규칙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59.5cm, 59.5cm 정사각형 크기의 반듯한 검정색 선으로 나누어진 격자 모양 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원색이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전체 면적의 반 정도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는 정사각형의 빨간색이 강렬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왼편에는 조금 두꺼운 검정선으로 불균형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냥 하얀 공간입니다. 그 아래 모서리 쪽엔 파란색의 작은 직사각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커다란 빨간색 네모 부분과 작은 파란색 네모 부분은 한쪽 꼭지점을 검은색 선이 교차하며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아랫부분은 빨간색 네모폭만큼 넓게 자리한 하얀 부분과 끝에 아주 작은 구획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져 하얀 부분과 오른쪽 모서리 끝 쪽으로는 아주 작은 노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검은색 선으로 가로, 세로 단순하게 구획되어서 다양한 크기의 사각 틀 안에 오로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으로 크기는 다르지만 한 군데씩 배치하여 색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하얀색 무채색 부분입니다. 대담하고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은 모더니즘 예술의 상징적인 예시가 되었으며 그래픽 디자인에서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전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고작 검은색 선을 몇 개 나누고
또 그 안에 생긴 사각틀 안에 색을 칠한 그림이에요. 그것도 빨강, 노랑, 파랑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색으로만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피터 몬드리안은 1872년에 태어난 네덜란드 화가로서 추상미술의 선구자가 됩니다. 과연 이런 작품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을까요?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은 기본적인 미술 교육에 따라서 전통적인 네덜란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이후에는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의 그림 스타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카소풍의 입체주의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파리로 건너가 입체파 그림을 연구하게 됩니다. 작품 역시 추상화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수직선과 수평선의 격자로 형태를 단순화시킨 기하학적 모양과 기본 색상만으로 대상이 가진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만 작품을 이어갑니다. 여러 번의 변화를 통해 도전하고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갑니다. 몬드리안은 42살이 되어서야 뒤늦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지만 20세기 현대 미술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술책에서 보면 몬드리안의 작품을 일명 차가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수직, 수평, 무채색, 그리고 삼원색만으로 화면을 구상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나 근원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몬드리안은 자신의 예술이 우주의 조화와 질서의 보편적인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고 단순한 형태와 순수한 색상만으로 이러한 원리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감정적인 소모 없이 작품에 대한 명확성과 균형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몬드리안의 명확성은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그의 작품 세계만큼이나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개조한 작업 스튜디오는 마치 그의 작품이 공간으로 들어온 듯이 오로지 삼원색과 무채색의 직사각형 보드로만 꾸몄습니다. 빨강, 노랑, 파란색의 통일을 위해 장식용 화분에 초록색 잎조차도 허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흰색으로 칠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식생활 면에서도 비슷해서 손님이 왔을 때도 콩, 감자 요리 같은 심플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다고 하네요. 단순한 형태로 움직이는 모빌을 만들었던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칼더가 몬드리안의 스튜디오에 놀러 왔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아무튼 몬드리안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철학을 생활 속에서도 100% 실천한 화가입니다. 이런 작품을 세상에 용감하게 내놓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가 봅니다. 1944년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한 몬드리안의 작품은 추상주의라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예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미국 미술에 큰액이 된 추상 표현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과 노랑의 구성 2처럼 명확하게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듯이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나 이성과 감성을 확실하게 배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우 F인 저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고민할 일들도 모두 사라지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의 뒤로 슬쩍 미뤄둔 일과 묵혀둔 감정들만이라도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싶은 바람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래 듣고 이어가 봅니다. 허혜경,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올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후회, 아쉬움, 생각대로 되지 않은 여러 일들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5년에는 꼭 좋아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득 품어봅니다. 그 바람을 담아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드바르드 뭉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의 대표작 절규는 많이들 아실 테죠.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한 아이콘이자 표현주의 미술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절규를 그릴 때 뭉크의 나이는 30살이었는데요. 무엇이 그토록 그를 두렵고 힘들게 했을까요? 뭉크는 1863년에 군의관인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한창 어린 5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 온전히 의지하며 따랐던 소피 누나는 15살의 엄마와 똑같은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뭉크는 고작 13살 아이였죠. 아버지 역시 잇따른 가족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종교의 강신도가 되어 아이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후 뭉크의 남동생 역시 결혼하자마자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막내 여동생 또한 어린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뭉크 역시 어려서부터 선천적인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우울증이 깊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죽음의 천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겪어야 했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상실의 고통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감당해내기엔 너무나 커다란 비극입니다. 에드바르드 뭉크는 평생을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며 고독과 우울의 동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보고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화가 나를 감싸곤 했다. 그림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붙잡고 그린 뭉크의 작품들이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요? 뭉크는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이자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노르웨이 화폐 1000크로네에는 뭉크의 초상과 뒷면에 바로 태양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13만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돈입니다. 뭉크가 그린 이 태양이라는 작품을 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작품, 올해를 보내는 이 순간에 꼭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뭉크의 다른 작품들을 생각하다가 이 작품을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1911년에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대학의 100주년 기념관의 벽화를 의뢰받게 되었고 태양은 그때 제작된 작품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입니다. 오슬로 대학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떠오른 에드바르드 뭉크의 태양과 마주하게 됩니다. 뭉크의 태양이 전달하는 엄청난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정중앙에 거대한 태양이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며 정면을 향해 활짝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렬한 등장씬 같기도 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신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얗고 둥근 근원의 빛을 중심으로 방사형 노란 광선이 파장처럼 쭉쭉 뻗어나갑니다. 광선은 뻗어나갈수록 붉은색, 푸른색으로 분화하여 더욱 화려해지고 강해집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광선들의 선명한 원색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태양의 초월적인 영원성, 넘치는 생명 에너지의 강렬함을 제대로 시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절반 아래쪽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양쪽에 대칭으로 둥글게 U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오목한 부분의 가운데에는 바닷가 앞 연두빛의 녹지가 따뜻한 빛을 받고 있습니다. 벽화 전체로 보면 태양의 양옆으로 오른쪽에는 여자 2명이, 왼쪽에는 남자 2명이 등장합니다. 양쪽 인물은 대칭적으로 그려졌는데 뒤쪽에 서 있는 남녀는 일어서서 태양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듯하고 앞쪽에 앉아있는 여자는 태양을 향해 손을 뻗고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이 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뭉크는 봄의 첫 태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뭉크는 이 그림과 관련해 짧게 언급합니다. 나는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해를 그렸습니다. 평범한 말이지만 뭉크에게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에서는 여름에는 해가 떠 있는 백야현상이, 반대로는 겨울엔 해가 뜨지 않는 날이 몇 날 며칠 계속 이어집니다. 길고 긴 겨울의 끝에서 마침내 봄의 첫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고 따뜻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뭉크는 극심한 불안과 알코올 중독과 싸우며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의 병을 극복해 나가면서 작품 안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불안과 우울이라는 삶의 고통 속에서 생명과 희망의 빛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뭉크. 그렇기에 작품 속 태양은 더욱 밝고 선명하게 빛나고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로 온 세상 끝까지 남김없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태양의 빛은 대기 중에 흡수되면 그만인데 뭉크의 그림 속의 태양빛의 광선이 바위산의 뒤편에까지 찾아가 그늘져 어두운 곳까지 외면하지 않고 애써 꾹꾹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뭉크의 간절한 마음과 같은 것이었겠죠. 빛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 모두 따뜻한 빛으로 채우고 싶은 뭉크의 소망이 담긴 작품입니다. 지독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절실함을 또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누구나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떨 땐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뭉크가 마주했던 그 태양처럼 아주 밝고 찬란한 빛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평생 병약한 몸으로 죽음과 질병의 공포와 싸우며 결국 이겨낸 뭉크는 이후에도 계속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며 81세까지 장수하며 화가로서도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25,000여 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 수를 남기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뭉크는 절규의 절망의 아이콘에서 다시금 희망의 아이콘으로 사랑받는 국민화가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도 힘겹게 느껴지신 분들에게 뭉크의 태양이라는 작품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내보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2024년 당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살다 보면 아프고 힘든 순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것 같고 순간마다 욱하고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나요? 어느 때 가장 행복했나요? 행복의 순간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남들의 시선에 자랑해도 될 만한 것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그 정도면 행복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매 순간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길을 걷다 아주 작고 예쁜 들꽃과 마주했을 때, 햇살 좋은 날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에 모처럼 여유로움을 느낄 때, 뽀드득 뽀드득 개운하게 설거지를 끝냈을 때,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이마에 뾰루지가 잘 아물었을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비가 쏟아져서 참 다행이다 한숨을 돌렸을 때도 행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소소한 일들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평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일상의 행복과 소중함을 더 꽉 붙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로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을 그린 앙리 마티스의 생의 기쁨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야수파를 이끈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그림의 목적을 내가 꿈꾸는 미술이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작품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미술은 20세기 초만 해도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고전주의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티스는 외형의 사실적 재현보다는 내재된 인간의 감정을 거침없이 색과 형태로 표현하는 회화의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마티스의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그려진 생의 기쁨이라는 작품에서도 주홍빛 빨강과 눈부신 노랑, 풍요로운 초록과 분홍빛으로 환상적인 분위기의 낙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부드러운 색채와 리드미컬한 곡선의 숲속 풍경은 사람과 나무가 독창적인 구도로 자유롭게 펼쳐집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여행으로의 초대와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에서의 영감을 받아 삶에 대한 원초적인 희망을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이 둘러싼 가운데 다양하게 그려진 인간 군상들은 경쾌하고 태초의 순수하고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인체 표현이 유려한 곡선으로 강조되어 그려졌습니다. 먼저 가장 왼편에 초록색의 나무 기둥 옆에 밝은 노랑빛 몸에 파란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은 마치 나무와 같이 서서 빨간 열매 덩쿨을 감아 양손을 목 뒤쪽으로 올린 고혹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붉은 머리를 한 사람은 왼쪽으로 땅을 짚고 무릎을 꿇어 주저앉아서 오른쪽 손을 쭉 뻗어 땅에 핀 노란 꽃을 잡고 깊은 대화를 하는 듯 보입니다. 어깨를 감싸 안고 낙원을 소개하듯이 즐겁게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도 위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정중앙에는 6사람의 원무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둥글게 서로의 손을 잡고 돌아갑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원시적인 에너지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형태는 이후 1910년에 그려진 춤이라는 작품의 원형이 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며 둥글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5사람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고 하늘은 파랑, 땅은 초록으로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다시 태어났죠. 삶의 기쁨에서는 분홍빛의 하늘, 파란 바다와 눈부신 노랑빛
땅과 숲이 이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더욱 신비스럽게 보입니다. 화면의 아래쪽으로는 아름다운 빨강 머리와 파란 머리를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원물을 추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아름다운 여신처럼 보입니다. 그 오른편에는 한 소년이 염소들에게 피리를 불어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에는 파란색으로 그늘진 잔디 위로 분홍빛의 인물 군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모로 누워 두 개의 피리를 잡고 부는 여인과 옆쪽으로 목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연인까지 아름다운 인간의 욕망이 오색찬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티스는 형태와 색을 통해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유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노래하며 삶은 기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유로우신가요?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기쁨에 가득 찬 한 해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어봅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2025년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자유롭고 마음껏 사랑하며 기쁨에 넘치는 해가 되어봅시다. 파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시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영원한 행복의 바람을 담아 변하지 않는 것을 모아서 그린 1월 오봉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배경인 사극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임금님 뒤편에 쫙 펼쳐져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1월 오봉도라는 이름의 그대로 푸른 하늘에 해와 달이 뜨고 그 아래 5개의 산 봉우리가 펼쳐지고 양쪽에 폭포가 굽이치고 그 아래 출렁이는 바다와 양옆에 키가 큰 적송을 그려 넣은 그림으로 조선시대 어자 뒤편을 장식하던 공중 장식화의 한 종류입니다. 그림을 뜻하는 글자인 도자가 명칭으로 쓰이긴 하지만 병풍에 그려지는 특성 때문에 도자 대신에 병풍의 병자를 써서 오봉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봉 대신에 오악을 써서 1월 오악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치 않는 물성을 상징하는 해와 달, 5개의 산봉우리를 주제로 하여 마치 임금이 신하를 거느린 모습처럼 조선 왕조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 이념을 표방하는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1월 오봉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조선에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한 가치 있는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다수의 오봉도 병풍은 크기나 폭에 상관없이 거의 똑같은 형식과 구도를 가지는데 5개의 봉우리가 쫙 펼쳐져 있고 가장 큰 봉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각각 2개씩 작은 봉우리가 좌우에서 받들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오악은 땅의 상징으로 오행의 뜻과 함께 중앙의 산과 그 산을 둘러싼 동서남북 4산을 의미하며 조선시대 기점으로 보아 동쪽은 금강산, 남쪽은 지리산, 서쪽은 묘양산, 북쪽은 백두산, 중앙은 북한산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은 자연의 중심이 되며 5개 봉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면서 음양론과 오행론을 병합한 음양오행의 관점으로서 하늘에 있는 해는 양이며 달은 음으로 보아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5개의 산봉우리는 목화, 토, 금, 수, 오행사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는 자연과 우주의 조화와 균형처럼 나라의 통치도 자연의 질서와 조화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산천 풍경을 그린 그림이면서도 실제는 불가능한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는 특이점과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는 중앙 봉우리의 오른편에 있는 두 작은 봉우리 사이에 하늘의 빨간색으로 떠올랐고, 달은 왼편에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하얀색으로 떠 있습니다. 해는 왕, 달은 왕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림을 구성하는 해, 달, 산, 물, 소나무는 전부 민화의 십장생에 해당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두 줄기의 폭포는 음과 양의 조화로움에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의미도 있으며, 폭포 줄기는 양쪽의 작은 봉우리 사이에서 시작하여 한두 차례 꺾이면서 아래쪽에 파도치는 물을 향해 반듯하고 힘차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풍의 양쪽 끝에서 울타리처럼 감싸는 두 쌍의 소나무는 우주목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이며, 젓갈색의 키가 큰 붉은색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양쪽 대칭으로 균형감을 주고 있습니다. 붉은 적송은 전통적인 조선 소나무의 특징으로 성스럽고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병풍의 아랫부분에 채워진 물은 물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형식화되어 층층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평으로 출렁이는 물은 햇빛, 달빛과 함께 생명을 키우는 원천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풍요롭게 합니다. 물결들의 사이마다 위로 향한 불수감의 손 모양을 연상케 하는 도식화된 하얀 물거품들이 무수히 그려져 있습니다. 1월 오봉도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조화와 질서와 같이 왕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야 하며 음양의 조화와 오행인 인의예지 신을 갖추어 백성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루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 사상을 그림 속 공간으로 옮겨놓고 대우주에 순응하는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민화의 범주가 되어 사대부가나 일반 가정에서도 병풍이나 옷장 등의 생활소품의 장식화로도 널리 그려졌습니다. 1월 오봉도를 바탕으로 그려진 청룡 백호도가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5개 있고 그 아래로 바다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으며, 산에서 폭포가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떨어지고, 오른쪽에는 소나무를 그려 넣었으니 딱 1월 오봉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청룡, 우백호가 호위하고 있는 형상으로 절대적인 권능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부상도는 해와 달, 꽃구름으로 장식하여 강조된 그림인데, 소나무 위로 붉은 해가 뜨고 오동나무 위로 흰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로는 뾰족한 산봉우리들과 바다 물결이 너울대고 있습니다. 1월과 나무가 산보다 더 크게 중심으로 그려진 까닭은 백성들에겐 왕의 권력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까닭일 것입니다. 해와 달처럼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며 영원히 해로하기를 바라는 우주적인 상징에 기대어 일반 사람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표현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자연이나 우주와 같은 커다란 세계로 투영하여 고단한 현실을 이겨내고 희망을 지켜내고자 했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 속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넘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를 담고 평안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좋은 그림을 감상하며 다가오는 2025년 새로운 해의 행복과 안녕을 간절히 염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죠.
긍정심리학에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긍정적인 사소한 일이나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는 더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삶의 어려움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죠. 그 힘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에 덜 좌우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강해져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놀라운 힘을 믿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2025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미술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였습니다. 2024년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모두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곡 퀸 We Are The Champion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